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풍경을 다뤄보려 합니다. GM, 포워드 같은 전통적인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쇼룸이 텅텅 비어 있는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 쇼룸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장면이죠. 마치 권력이 뒤바뀐 듯한 광경인데요.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땅에서 벌어진 산업 쿠데타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최근 뉴욕 인근 딜러숍을 직접 취재한 적이 있는데 GM과 포워드 쇼룸은 마치 박물관 같았습니다. 넓은 전시장에 차는 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죠. 반면 길 건너편 현대차 매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젊은 부부부터 중년층, 심지어 은퇴자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IONIQ 시리즈, EV6, 테러라이트 같은 모델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짚어야 할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차가 많이 팔린다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쇼룸은 사실 자동차 산업의 최전선이자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거울입니다. 그곳에서 손님이 몰리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곧 브랜드 신뢰, 국가 경쟁력, 산업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미국 차는 무조건 최고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맥락까지도 얽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겠다며 각종 보호무역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헌데이, 기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워싱턴이 아무리 GM, 포워드를 살리려고 해도 시장의 힘은 냉정합니다. 반대로 현대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 외교 전략과 맞물려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동반자라는 이미지를 미국 현지에서 굳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도 잠깐 짚어보죠. 일본차는 한때 미국 시장을 장악했지만 지금은 도요타와 혼다조차 전기차 전환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내세우는 일본 제조업 부활론이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담합니다.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시진핑 체제 하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유럽이나 동남아로는 진출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죠. 기술 신뢰도와 안보 우려 때문입니다. 결국 현대기아가 미국 내 아시아 브랜드 중 유일하게 독주하는 구도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40에서 70대 청취자분들은 예전엔 일본 차가 기름 덜 먹는다고 미국에서 인기였지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 시대, 소프트웨어 시대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디자인, 성능, 배터리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까지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을 바꾸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쇼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은 단순한 판매 전쟁이 아니라 세계 산업 질서가 재편되는 신호탄입니다. GM, 포워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한국의 현대기아는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쇼룸에서 시작된 문명 교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기술, 투자, 외교를 종합적으로 결합해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질문은 미국이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느냐인데 솔직히 답은 이미 나와 있는 듯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곧 권력입니다. 앞서 우리는 미국 현지 쇼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적인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GM과 포워드, 이 거대한 미국 자동차 제국이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차가 덜 팔린다는 게 아니라 미국차 국민차라는 상징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기술 혁신의 지연. 둘째,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은 가격 정책과 서비스. 셋째, 시대 감각을 놓친 이미지 전략. GM과 포워드는 여전히 머슬카 나 픽업트럭 이미지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 소비자, 특히 30에서 40대 중산층은 연비, 전기차 충전 속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실질적 효용을 보고 선택합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GM이 내놓은 볼트 EV, 포워드가 내놓은 머스탱 마하 이 같은 전기차 모델들을 보면 발표 당시에는 화려했지만 실제 소비자 경험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부족하고 가격은 5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죠. 반면 현대의 아이오닉 5나 기아 EV6는 4만 달러 이하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성능과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GM과 포워드 경영진은 여전히 애국심 소비를 믿고 있습니다. 미국인이라면 미국 차를 사야지라는 구호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사회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나의 지갑으로 애국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오히려 젊은 세대는 누가 더 혁신적이고 합리적인가를 따지며 한국 차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런 흐름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메리커 퍼스트를 외치며 GM, 포워드에 막대한 지원금을 투입했지만 결국 쇼룸은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현대기아는 미국 엘라베마, 조지아에 대규모 전기차 공장을 짓고 현지 고용을 늘리며 미국 경제 기여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트럼프가 보호하려던 미국 산업을 실제로 살린 건 한국 기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일본과도 대비된다고 봅니다. 일본 도요타와 혼다 역시 한때는 미국 소비자들의 안전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일본 제조업 부흥을 외쳐도 일본차의 전기차 전략은 더디고 보수적입니다. 반면 현대기아는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정성만 강조하는 일본차보다 혁신과 도전을 택한 한국차가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시진핑 정부는 전기차를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상 퇴출 상태입니다. 안보 문제, 데이터 보안 우려, 품질 불신이 겹쳐서 중국차는 진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의 아시아 브랜드 경쟁은 한국 대 일본으로 압축되는데 여기서 한국이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과 포워드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의 전통을 가졌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소비자에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한국차가 보여주는 미래 비전, 즉 전기차 혁신,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연동 서비스 같은 것들이 GM, 포워드의 낡은 자존심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픽업 트럭 시장은 여전히 미국 차의 아성 아니냐? 실제로 포워드 F150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것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현대차가 곧 전기 픽업 모델을 내놓고 기아도 북미 전용 대형 SUV 라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보루일지 몰라도 전기화 흐름 앞에서 그 아성도 무너질 겁니다. 동의합니다. 사실 GM과 포워드가 소비자를 잃은 건 단순한 모델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소통하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반면 한국차는 소비자와의 대화에 능합니다. 디자인 공모전, 디지털 앱 연동, 젊은 층을 겨냥한 마케팅까지 쇼룸에 들어서는 순간 미국 소비자는 현대기아가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승패를 가른 차이입니다. 정리해보면 GM과 포워드가 고객을 잃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혁신 지연. 둘째, 소비자 친화성 부족. 셋째, 과거에 매달린 오만함. 반대로 현대기아는 기술, 가격, 소비자 소통이라는 세 가지 무기를 동시에 쥐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쇼룸의 권력이 완전히 전복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에너지 산업, 반도체 산업, 심지어 군수 산업까지 누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승패를 가를 겁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쇼룸의 역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들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심장부를 직접 공략하는 방식이죠. 자동차를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연구소를 세우고 현지 고용을 창출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국 소비자는 물론 정치인들까지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GM과 포워드가 놓친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미국 기업이니까 당연히 미국인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안일한 믿음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현대와 기아는 달랐습니다. 엘라베마, 조지아,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동시에 건설하면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도 함부로 한국차 규제라는 말을 못 꺼냅니다. 왜냐? 현대기아는 이미 미국 경제의 일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현대차와 기아가 단순히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 수출만 했다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수입차라는 한계에 갇혀 환율 문제나 관세 장벽에 늘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현지 생산 전략 덕분에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했고, 동시에 우리는 외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하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전략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항상 누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GM과 포워드는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줄였지만 현대기아는 오히려 늘렸습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지역 유권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과가 바로 고용이니까요. 이 대목에서 일본과 다시 비교해 봅시다. 도요타나 혼다도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 그 규모나 확장 속도에서 현대 기아에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전환 공정에서는 한국 기업이 훨씬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일본 제조업의 부활을 외쳐도 미국 현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공장이 실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더 불리합니다.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보조금을 퍼부어도 중국 기업은 안보 리스크 때문에 미국 땅에 발도 못 들입니다. 공장을 짓기는커녕 정치적 거부감 때문에 진입 자체가 차단된 상태죠. 이 틈을 한국이 완벽히 메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기아는 일본과 중국이 못하는 걸 동시에 해낸 겁니다. 이런 전략의 힘은 소비자에게도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엘라베마 공장에서 만든 현대차를 사는 미국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산 차값이 내 지역 일자리로 돌아온다. 이건 단순한 제품 만족을 넘어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쇼룸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도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 R&D, 투자입니다. 현대와 기아는 단순히 차만 조립하는 게 아니라 미국 현지의 디자인 센터, 소프트웨어 연구소까지 운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노동력을 쓰는 게 아니라 미국의 지식 생태계와 함께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GM, 포워드는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생태계에 갇혀 있는 반면 현대기아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현지에서 구현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약간의 반론을 제기해보죠. 일부 미국 언론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와 기아는 결국 한국 기업이다. 이유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저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대기아가 현지에 투자한 금액, 창출한 고용, 제공한 세금만 봐도 이미 미국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건 내 삶이 나아지는가이지 본사의 국적이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론 자체가 사실상 현대기아의 성공을 인정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국 언론이 굳이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한국차가 이미 너무 강력해졌다는 방증이죠.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전략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방문 때마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곧 미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이런 정치적 언어는 미국 사회에 강하게 각인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현대 기아의 숨은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지 생산과 고용 확대. 둘째, 연구개발까지 포함한 장기적 투자. 셋째, 정치와 소비자를 동시에 사로잡는 다층적 접근. 이 전략 덕분에 현대기아는 단순한 수입차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 시장 내부의 강자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전기차 인프라가 확대될수록 지역 경제와 연결된 한국차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겁니다. 소비자는 물론 정치인, 언론까지 움직이는 힘. 바로 이것이 현대기아가 미국 심장부를 공략한 진짜 비밀입니다. 이번에는 현대기아가 어떻게 주변 브랜드에서 주류 브랜드로 완전히 변모했는지를 짚어봅시다. 불과 30에서 40년 전만 해도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1986년 처음 수출한 엑셀 모델을 기억하십니까? 가격은 싸지만 품질 문제로 싸구려 한국차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졌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현대차를 디스카운트 스토어 자동차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시절 미국 자동차 잡지에 실린 광고와 비평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차는 싸지만 오래 못 간다. 이런 편견이 널리 퍼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EV 유가 올해 북미 올해의 차 후보에 오르고 제네시스 브랜드는 벤츠,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동한 극적인 여정 아닙니까? 여기에는 한국인의 근성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70에서 80년대에 이미 미국 시장을 장악했지만 일본차는 지나치게 보수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차는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디자인 개혁, 품질 보증 연장, 그리고 결국 전기차 혁명까지. 어차피 인정 못 받을 바에야 아예 새로운 길을 가자. 이 철학이 현대 기아를 주류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 소비자의 태도 변화도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처음에는 현대차를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브랜드는 정말 변하고 있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현대차가 10년 보증 제도를 내걸었을 때 많은 소비자가 저 정도 자신감이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죠. 이건 단순히 차가 싸서가 아니라 브랜드 철학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일본차는 이미 중심에 있었음에도 정체 상태에 빠졌고 한국차는 외곽에서 중심으로 치고 들어왔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혁신에 대한 태도 차이입니다. 일본은 이미 성공했기에 변화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도요타, 혼다는 하이브리드에만 집착하다가 전기차 전환 시기를 놓쳤죠. 반면 한국은 지금 인정받지 못한다면 미래 산업에서라도 승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현대기아를 주류로 끌어올린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 환경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바이 어메리컨을 외쳐도 미국 소비자들은 결국 더 나은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현대기아는 현지 고용까지 창출하면서 외국 기업이지만 미국에 일원이라는 신뢰를 쌓았죠. 그러니 소비자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저는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제네시스의 등장입니다. 사실 현대기아가 처음에는 가성비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럭셔리 시장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 G90 같은 모델은 벤츠 E클래스나 BMW 7 시리즈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이 정도면 한국차도 프리미엄이다 라고 말하게 만든 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차가 싼 차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떼어냈다는 겁니다. 외곽에서 시작해 중심으로 들어오려면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품질, 디자인, 기술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금 쇼룸에서 현대기아가 주류로 자리 잡은 건 바로 그 3박자를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죠. 중국은 여전히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전기차를 밀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외곽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안전성, 신뢰성,
정치적 불신이 벽이 되기 때문이죠. 일본은 주류였지만 힘을 잃었고 한국은 외곽에서 주류로 뛰어올랐습니다. 이 대비는 한국차의 상승세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결국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한국차는 처음부터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중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의 자존심이자 모델이 될 만한 사례입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자동차 산업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외곽에서 시작해도 끊임없는 혁신으로 결국 중심이 될 수 있다. 현대 기아의 쇼룸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한국인의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는 바로 전기차 분야죠. 내연기관 시대에는 GM과 포워드가 왕좌를 지켰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미국 산업의 심장이었고 세계 자동차의 수도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왕좌의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한국의 현대 기아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GM과 포워드는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도 선도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뒤처졌습니다. 볼트 EV는 생산 중단, 마하2는 판매 부진. 반면 현대 아이오닉5, 아이오닉6, 기아 EV6, EV9은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전기차를 사려면 현대 기아가 답이다 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 현대기아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장 먼저 준비했습니다. 이 GMP 플랫폼이 대표적이죠. 둘째, 배터리 기술과 충전 속도에서 압도적입니다. 18분 만에 80%까지 충전되는 초고속 충전은 미국 소비자에게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반면 GM과 포워드는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억지로 개조한 전기차를 내놓다가 소비자의 실망만 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전기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IT 기기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기술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한국은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이미 세계 최고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그 기반이 자동차에도 그대로 이식된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 기아의 전기차를 보면서 테슬라보다 안정적이고 GM보다 혁신적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떨까요? 여전히 미국 전기차 시장의 상징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테슬라가 시장을 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약점은 대중성입니다. 모델 Y, 모델 3가 많이 팔리지만 가격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서비스 센터 부족, 품질 이슈, 소프트웨어 오류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반면 현대기아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전국적인 서비스 네트워크까지 제공합니다. 결국 대중시장을 장악하는 건 한국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일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하이브리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전기차 모델을 내놓긴 했지만 충전 속도, 주행거리 모두 한국차에 한참 뒤처집니다. 일본이 내세우는 안정성은 전기차 시대에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건 빠른 충전, 긴 주행거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니까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제조업 부활을 외쳐도 현장에서는 한국차가 이미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중국은 보조금을 앞세워 값싼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보안 우려, 품질 불신, 정치적 반감 때문에 사실상 진입이 봉쇄되어 있죠. 유럽과 동남아 일부에서는 통하더라도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반면 현대기아는 미국, 유럽,
중동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동시에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보급형에서 프리미엄까지 아우르는 전기차 브랜드라는 포지션을 굳혔습니다. 결국 전기차 전쟁에서 현대기아는 디트로이트를 추월했습니다. 쇼룸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브랜드가 바뀌었고, 언론은 이를 자동차 산업의 세대 교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존심은 흔들리고 한국차는 미래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기차는 에너지, 인프라, 반도체, AI와 연결된 복합 산업입니다. 한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건 곧 한국이 미래 산업 전체를 주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산업 안보 전략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디트로이트의 몰락은 한국차의 부상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력은 무너지고 새로운 권력은 쇼룸과 충전소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쟁의 승자는 명백히 한국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자 심리를 들여다봅시다. 결국 쇼룸에서 차를 고르는 건 정치인도 언론도 아닌 바로 소비자니까요. 그런데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 패턴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미국 차를 사야 한다는 애국심 소비가 강했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국적보다 실질적 가치를 따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최근 접한 시장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브랜드의 역사보다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가,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 기아가 압도적인 점수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오닉 5를 산 젊은 부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국 차보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충전도 빠르고 가격도 감당할 만하다. 결국 감각과 실용성이 동시에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중장년층의 변화입니다. 보통 50에서 60대는 보수적으로 미국차 안정성이라는 공식을 고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들도 연비가 너무 비싸다, 전기차로 바꿔야겠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현대 기아를 고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가격이 비싸고 GM과 포워드의 전기차는 신뢰가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사실 40에서 70대 청취자분들께서 직접 공감하실 겁니다. 미국 생활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가족과 삶을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기아는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음성 인식, 커넥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내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체감을 주는 겁니다. 반대로 GM과 포워드는 여전히 튼튼한 차, 미국 전통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묻습니다. 튼튼하면 뭐 하나? 유지비가 비싸고 소프트웨어가 낡았는데 결국 과거의 슬로건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차는 왜 여전히 일정 부분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가? 도요타, 혼다는 여전히 내구성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흥미로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고장 안 나는 차보다 나를 설레게 하고 내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차를 원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현대 기아가 앞서 있습니다. 중국 차는 아예 논외죠. 소비자들이 중국 브랜드를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품질 때문이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신까지 존재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신뢰는 절대적인데 중국 차는 처음부터 이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 차는 동맹국, 믿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심리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꼽고 싶습니다. 바로 디자인 감각입니다. 현대 기아는 최근 들어 차를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패션 아이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EV6의 유려한 곡선, 제네시스 GV80의 럭셔리한 감각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소비자들은 쇼룸에 들어와 차를 보는 순간
이건 단순히 차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현대기아가 미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단순히 합리적인 가격 때문이 아니라 감성과 이성의 균형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지갑과 가슴 두 가지로 선택합니다. 한국차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차를 바꾸셔야 한다면 무엇을 우선으로 고려하시겠습니까? 가격, 안전성, 디자인,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 아마 대부분 이 모든 걸 충족하는 차를 고르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에서 이 모든 걸 가장 잘 충족하는 브랜드가 바로 현대 기아입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의 심리 변화는 분명합니다. 국적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통에서 혁신으로. 그리고 그 선택지는 한국차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소비자가 변하면 시장도 변하고 결국 산업의 권력까지 바뀌게 됩니다. 네, 쇼룸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바로 이런 소비자 심리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현대 기아는 소비자의 마음을 읽었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쇼룸이 된 겁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장악한 자가 곧 시장을 지배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기아가 미국 소비자의 마음을 빼앗은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보증과 서비스입니다. 사실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장이 났을 때의 대응, 그리고 숨겨진 유지 비용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는 가격만 보다가 나중에 수리비 폭탄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0년 10만 마일 보증 제도죠. GM과 포워드, 심지어 도요타와 혼다조차도 엄두를 못 내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우리가 품질에 자신 있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예전에는 한국 차는 싸지만 고장 잘 난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나오면서 소비자의 불신을 단숨에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홍보 전략이 아니라 실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보증 기간이 길면 소비자는 마음 놓고 차를 탑니다. 쇼룸에서 계약할 때도 나중에 문제 생겨도 괜찮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죠. 미국 소비자들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보증과 서비스는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현대기아는 서비스 접근성에서도 미국 차를 앞질렀습니다. 예를 들어 GM이나 포워드는 대도시 딜러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는 중소도시까지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저는 최근 조지아의 한 시골 마을을 방문했는데 거기에도 현대차 서비스 센터가 있더군요. 반면 포워드는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GM과 포워드는 현대처럼 보증 정책을 강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오히려 품질 불신에 있다고 봅니다. 자신이 없으니 장기 보증을 못 거는 겁니다. 반면 현대기아는 철저히 품질을 개선했기에 자신 있게 내걸 수 있었던 거죠. 이 차이가 소비자의 신뢰를 좌우했습니다.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나 혼다는 내구성 이미지를 앞세우면서 굳이 보증을 길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내구성은 기본이고 거기에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브랜드를 찾습니다. 그 기대를 충족한 게 바로 한국차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일본차의 전통을 강조해도 실제 쇼룸에서는 한국차가 더 안심되는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차는 오히려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값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려 하지만 보증이나 서비스 체계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거나 아예 서비스 센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이런 불안한 차를 선택할 리 없습니다. 반대로 현대기아는 품질 보증 서비스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안전망을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보증 정책이 단순히 소비자를 위한 혜택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싸구려다라는 편견은 10년 보증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 정도로 자신 있게 내세우는 걸 보면 품질이 정말 좋아진 게 틀림없다. 결국 서비스 정책 하나가 브랜드 가치 전체를 바꿔놓은 셈입니다. 게다가 이건 한국의 산업 철학과도 연결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습니다. 과거의 불신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건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대기아는 서비스 하나로 소비자와의 관계를 불신에서 신뢰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보증이 더 핵심이 됩니다. 배터리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원격 점검 같은 서비스가 새로운 경쟁력입니다. 현대기아는 이미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GM, 포워드, 일본차는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 사고에 묶여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거죠. 결국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대기아는 보증과 서비스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쇼룸에서 계약을 이끌어내는 건 단순한 차량 디자인이 아니라 이 브랜드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바로 그 믿음을 한국차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디트로이트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때 자동차의 도시로 불리던 디트로이트, GM과 포워드의 심장이었던 그곳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많은 쇼룸이 더 이상 활기가 넘치지 않고 마치 박물관처럼 변했습니다. 차는 전시돼 있지만 고객은 없고 판매원의 얼굴에는 초조함만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 디트로이트 외곽의 GM 쇼룸을 직접 방문했을 때 전시장은 넓었지만 분위기는 설렁했습니다. 몇몇 은퇴자들이 지나가며 차를 구경했을 뿐 실제로 계약을 하는 고객은 거의 없었죠. 반면 근처 현대 기아 쇼룸은 활기차게 북적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디트로이트의 쇼룸이 박물관으로 전락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제품 경쟁력 상실. 둘째, 서비스와 경험 부족. 셋째, 소비자와의 정서적 연결 단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니 쇼룸은 단순한 전시장으로만 남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에 자만심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GM과 포워드는 오랫동안 우리는 미국의 상징이다 라는 자부심만 믿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떠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소비자는 국기가 아니라 품질과 혁신을 보고 움직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간과했으니 쇼룸이 박물관으로 변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일본과의 비교도 흥미롭습니다. 도요타나 혼다의 쇼룸은 여전히 일정 수준의 활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활력은 과거 신뢰에 기댄 것일 뿐 새로운 세대를 사로잡는 힘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일본차의 영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지만 실제로 쇼룸에서 젊은 세대는 점점 한국차로 이동하고 있죠. 중국차는 아예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차 쇼룸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불신과 보안 우려 때문에 문턱조차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물관이 된 쇼룸이라는 표현은 오직 미국 브랜드의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고 반대로 활기 넘치는 쇼룸은 한국차의 현재를 상징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쇼룸의 의미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기아는 쇼룸을 통해 전기차 충전 체험, 디지털 기술 시연, 디자인 체험까지 제공합니다. 고객은 쇼룸을 놀이터처럼 즐기며 브랜드를 경험합니다. 반면 GM과 포워드의 쇼룸은 여전히 옛날 방식 그대로 차를 세워놓고 살아라고만 외치고 있죠.
소비자가 발길을 끊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실제로 뉴욕에 있는 현대차 현대모터 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 감탄했습니다. 거기는 단순한 쇼룸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전기차 체험존, 아트 전시, 카페까지. 소비자들은 차를 보러 갔다가 하루 종일 머무르며 브랜드를 체험합니다. 이런 차별화된 공간 전략이 소비자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GM과 포워드가 흉내조차 못 내는 이유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판매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는 미국 차를 사자는 구호를 내세우지만 소비자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마음을 바꾸는 건 정치인의 연설이 아니라 실제 쇼룸에서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아 쇼룸에서 고객은 신뢰와 재미를 동시에 얻지만 GM 포워드 쇼룸에서는 지루함과 실망만 얻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가득한 쇼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먼지가 쌓인 과거 영광의 잔해만 남은 쇼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서 차를 사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국 박물관 쇼룸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산업 권력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디트로이트의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한국차의 심장은 점점 더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쇼룸은 소비자의 선택을 보여주는 무대이자 권력이 교체되는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입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과거를 추억하며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현대기아는 그 미래를 제시했고, GM과 포워드는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박물관이 되고, 다른 하나는 축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현대 기아가 가진 보이지 않는 힘, 바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쇼룸에서 소비자가 보는 건 차 한 대지만 그 차 뒤에는 엄청난 공급망과 생산 체계가 숨어 있습니다. 현대 기아는 단순히 미국 현지에 공장만 세운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생산 공급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게 바로 GM과 포워드가 따라오기 힘든 차이점이죠. 맞습니다. GM과 포워드는 미국 내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해왔습니다. 물론 멕시코나 캐나다에도 공장이 있지만 전체 구조가 미국 중심으로 짜여 있다 보니 인건비 부담과 노조 문제에 끊임없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반면 현대기아는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중동까지 생산 기지를 분산했습니다. 심지어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까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동남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네트워크가 단순히 저비용 생산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기아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생산합니다. 인도 공장에서는 소형 SUV를, 미국 공장에서는 대형 SUV와 전기차를,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장에서는 유럽형 해치백과 전기차를 집중 생산합니다. 그러니 글로벌 시장 어디서든 소비자가 원하는 차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본과 큰 차이가 납니다. 도요타와 혼다는 여전히 일본 본사 중심 구조를 고수합니다. 물론 해외 공장이 있지만 핵심 의사결정은 일본에서 이뤄지고 현지 대응이 늦습니다. 반면 현대기아는 현지화를 철저히 실행합니다. 디자인부터 부품 조달까지 현지 시장에 맞추니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시진핑 정부가 세계 전기차 강국을 외치지만 그들의 네트워크는 중국 내수 중심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제대로 된 생산 거점을 두지 못했으니 글로벌 신뢰도를 쌓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차는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와 접근성을 확보했습니다.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 현대기아의 서비스와 공급망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해보죠. 왜 GM과 포워드는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 확대하지 못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미국의 산업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미국 중심주의에 갇혀 있었고, 세계화를 한다면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정치적 압박 때문에
과감하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분산이 곧 생존이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기에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점을 자주 강조합니다. 한국의 산업은 외부와 연결되어야만 생존한다. 바로 그 철학이 현대기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도 반영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차는 위기에 강한 체질을 갖게 되었고 미국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GM과 포워드는 반도체 부족 사태나 공급망 위기 때마다 판매 차질을 빚었죠. 저는 이 네트워크가 단순히 경제적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레버리지로도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 체코 같은 유럽 국가들은 현대 기아 공장 덕분에 수만 개의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유럽 정치인들도 한국차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켜주려 합니다. GM이나 포워드가 얻지 못하는 정치적 보호막을 한국차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미국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한다면 현대기아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미 미국의 자체 공장이 있으니 관세 타격이 적습니다.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 생산 기지가 수출을 보완합니다. 즉, 어디서든 버틸 수 있는 다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GM과 포워드는 한쪽 다리만 부러져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결국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현대 기아에 보이지 않는 갑옷입니다. 소비자는 차만 보고 선택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이 거대한 체계가 현대 기아를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브랜드로 만듭니다. 쇼룸에서 한국차가 빛나는 이유는 단순히 예관과 성능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강력한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GM과 포워드의 쇼룸이 박물관으로 전락한 이유 중 하나는 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부재입니다. 반면 현대기아는 촘촘히 연결된 세계적 체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차가 미국 땅에서 권력을 뒤집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명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현대기아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GM과 포워드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워싱턴은 한국차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현대 기아가 이미 미국 경제의 중요한 고용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라베마, 조지아, 미시시피 등에 있는 현대 기아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인 노동자가 수만 명에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외쳐도 실제로 한국차를 견제하면 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자살행위나 다름없죠. 맞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과 안보 양쪽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GM을 위해 현대기아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동맹 전체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만약 한국이 중국처럼 경쟁 상대로 분류됐다면 미국이 현대기아를 이렇게 쉽게 놔뒀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차는 아직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전기차 굴기를 외쳐도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철저히 차단했죠. 하지만 한국차는 오히려 환영받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일본도 비슷한 딜레마를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차가 미국 시장을 장악했을 때 워싱턴은 일본을 압박해 자율 수출 제한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려 해도 일본차의 매력은 과거만 못합니다. 소비자도 예전처럼 일본차에 몰리지 않고 현대기아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일본에 했던 방식대로 한국을 압박하기는 불가능한 구조가 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미국 언론과 여론의 태도입니다.
언론은 한국차의 성공을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시장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한국차는 미래를 보여주고 미국차는 과거에 머문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이 이미 한국차 편에 서 있는데 정치권이 이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도 복잡합니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바이 어메리컨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현대기아가 만드는 일자리와 투자 효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특히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현대기아 공장이 몰려있는 주에서 표를 잃는다면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큽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한국의 전략적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기아가 단순히 자동차만 판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를 모두 아우르는 포지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한국차를 규제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하는 기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나라의 기업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소비자의 마음을 얻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동맹관계까지 강화하는 기업? 아니면 과거 영광만 붙잡고 정치적 로비에만 의존하는 기업? 답은 이미 명확하다고 봅니다. 결국 워싱턴의 딜레마는 곧 미국 산업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GM과 포워드를 살리자니 소비자와 노동자의 반발을 사고 한국차를 막자니 동맹과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치권은 말로는 보호, 행동으로는 방치라는 이중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워싱턴이 한국차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용과 투자. 둘째, 동맹과 안보. 셋째, 여론과 소비자의 힘. 이 세 가지 벽 앞에서 미국 정치인들은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현대기아는 미국 땅에서 당당히 주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의 시선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소비자 변화나 정치적 딜레마보다 더 극적인 건 바로 언론이 내린 결론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은 현대기아의 부상을 단순한 시장 점유율 상승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존의 권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권력이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쇼룸은 미국 산업 권력이 뒤집히는 전선이다. GM과 포워드의 텅 빈 매장과 현대기아의 붐비는 매장을 대조적으로 묘사했죠. 뉴욕타임스 역시 한국차의 성공은 단순한 제품 혁신을 넘어 소비자와 정치 구조까지 바꿔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이 정도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 언론의 태도를 흥미롭게 봅니다. 보통 언론은 자국 산업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정반대죠. 왜냐하면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이미 선택을 바꾸었고 시장이 이미 움직였는데 언론이 이를 가리면 신뢰를 잃습니다. 오히려 한국차의 부상을 인정하면서 GM과 포워드의 무능을 비판하는 게 더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경제 기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 섹션, 심지어 문화 섹션에서도 한국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EV6 디자인이 예술 전시회에 초청되고 제네시스 GV80이 미국 드라마 소품으로 등장하는 사례까지 언급되죠. 언론은 이를 문화적 상징 전환으로 해석합니다.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일본 언론은 약간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한국차가 일시적 인기를 얻고 있다라거나 도요타는 여전히 글로벌 1위라는 식으로 자국 소비자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언론은 일본차를 더 이상 미래의 대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더 가혹합니다. 미국 언론은 중국차를 아예 안 다루거나 다뤄도 보안 위험으로만 묘사합니다. 그만큼 한국차와의 격차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 기사에서는 한국차는 이제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주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과거엔 미국이나 일본이 표준을 만들고 한국은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정반대라는 뜻이죠. 한국차가 만든 충전 속도, 보증 정책, 디자인 철학이 오히려 글로벌 벤치마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언론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한국차의 부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판매 실적 때문이 아닙니다. 언론은 사회 변화를 읽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차의 성공은 단순히 자동차 시장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 합리성, 글로벌 파트너십. 바로 이런 가치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바꾸고 있다는 걸 언론이 포착한 겁니다. 동의합니다. 또 언론은 정치권에 압박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현대기아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반복되면 워싱턴 정치인들도 이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이 한국차의 성공을 쿠데타라고 부른 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힘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자산입니다. 미국 언론이 공개적으로 한국차가 미래다라고 인정하는 건 사실상 미국 소비자와 정치권 모두에게 공식 인증을 해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일본이 이런 언론 보도를 등에 업고 급성장했듯이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결국 언론의 선언은 명확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권력은 뒤집혔다. 새로운 중심은 한국이다. 이제 남은 건 이 흐름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지인데 저는 분명히 구조적이라고 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소비자 심리, 정치 환경까지 모두 한국차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언론이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건 단순한 기사 제목을 넘어선 사건입니다. 그것은 곧 미국 산업 권력의 몰락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고 동시에 한국차의 시대가 열렸음을 공인한 겁니다. 쇼룸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언론을 통해 역사로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룸에서 드러난 풍경은 단순히 자동차 브랜드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미국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GM과 포워드가 쇼룸에서 소비자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차량 판매 부진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시스템의 균열을 보여주는 거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금융 서비스 중심지로 이동하면서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디트로이트가 쇠락했고 지금 쇼룸은 그 후유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한국은 제조업을 끝까지 붙잡고 기술 혁신을 통해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 차이가 오늘의 쇼룸 풍경을 만든 겁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갉아먹었습니다. GM과 포워드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 멕시코, 중국으로 이동했지만 그 결과 본토의 경쟁력이 무너졌습니다. 반면 현대기아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면서도 본국의 기술과 품질을 철저히 유지했죠. 그러니 위기가 와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미국은 제조업을 포기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나친 금융 중심 사고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에만 의존하다 보니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산업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실물 산업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간파했고 산업 전반을 지탱할 핵심으로 자동차를 키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쇼룸의 텅 빈 풍경은 그 대가입니다. 소비자들은 기술과 가격에서 매력을 잃은 미국 차를 외면하고 한국 차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단순한 기업 실패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실패가 숨어 있는 거죠.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를 동시에 키우며 산업 생태계를 연결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연결고리를 잃었습니다. 이건 일본과도 대비됩니다. 일본은 제조업 기반은 남아있지만 혁신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여전히 도요타는 거대한 기업이지만 변화보다는 안정에 집착합니다. 그 결과 전기차 시대에 뒤처지고 있죠. 한국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혁신을 가속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갈라놓은 겁니다. 중국은 또 다른 예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전기차를 밀어붙이지만 그건 국가 보조금에 의존한 거품 성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배제된 것도 결국 신뢰 부족 때문이죠. 한국차가 미국 쇼룸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의 산업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쇼룸이라는 작은 공간이 미국 산업의 균열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자동차 쇼룸은 단순히 차를 파는 곳이 아니라 국가 산업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GM과 포워드 쇼룸이 텅 비었다는 건 곧 미국 산업 체력이 약화됐다는 경고이자 증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쇼룸에 고객이 몰리는 브랜드가 미래를 이끌고 쇼룸이 비는 브랜드는 과거의 잔재로 남습니다. 지금 미국의 현실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어 쇼룸의 승리에서 국가 산업의 승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쇼룸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단순한 판매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 전략의 성패를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미국은 균열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은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쇼룸의 풍경은 결국 산업 권력의 이동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논의를 미국이라는 무대에서 세계로 확장해보죠. 현대기아가 미국 쇼룸에서 보여준 압도적 성공은 단순히 현지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신호입니다. 미국 소비자가 한국차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 다른 시장에도 강력한 파급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고 소비자 트렌드의 기준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유럽 언론만 봐도 벌써 반응이 나옵니다. 독일의 슈피겔은 미국인들이 한국차를 선택했다면 이제 유럽 소비자들도 한국차를 더 이상 새로운 브랜드가 아니라 주류 브랜드로 인식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쇼룸에서도 현대 아이오닉 6, 기아 EV9 같은 모델이 큰 인기를 얻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 성공했다는 레퍼런스가 세계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요타나 혼다는 여전히 유럽에서 존재감이 있지만 미국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이미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가 외면한 브랜드를 유럽 소비자가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작동하는 거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일본차의 강점을 외쳐도 세계 언론은 이미 한국차를 차세대 리더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같은 신흥시장에서 보급형 전기차를 퍼뜨리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배제된 상황에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 현대기아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동시에 공략합니다. 미국에서는 프리미엄 전기차, 인도와 동남아에서는 합리적 가격대 SUV를 내놓죠. 이 다층적 전략이야말로 글로벌 파급 효과의 핵심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한국차의 성공이 곧 한국 산업 전체의 신뢰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현대기아가 신뢰를 얻으면 삼성의 반도체, LG의 배터리, SK의 에너지 솔루션까지 모두 같은 신뢰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와 투자자는 한국은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 쇼룸의 성공이 곧 국가 브랜드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중동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과거 일본차 위주로 시장이 돌아갔지만 지금은 한국차가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입니다. 현지 소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선택한 차라면 우리도 믿을 수 있다. 즉, 미국 시장은 글로벌 신뢰의 시험장이 된 셈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차의 성공이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만 머물까요? 제 생각엔 절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 정치, 외교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줍니다. K-팝,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뒤 이제는 K-자동차가 뒤따르며 한국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소비자들은 한국을 단순한 문화 수출국이 아니라
산업 강국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차의 성공은 국제 외교에서도 카드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유럽 정상과 회담할 때 현대 기아의 투자와 성과는 강력한 협상 자산이 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군사 동맹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산업과 경제에서도 필수 파트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이 당장 따라올 수 없는 강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자동차 브랜드가 미국 땅에서 권력을 뒤집었다는 사실이 단순한 시장 뉴스일까요? 아니면 세계 권력 이동의 신호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현대기아의 쇼룸 성공은 곧 한국이 21세기 산업 구조를 설계할 자격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을 넘어선 한국차의 신호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차를 주류로 받아들이고 중동과 아시아는 미국 시장 성과를 근거로 신뢰를 강화하며 글로벌 산업 질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쇼룸에서 시작된 작은 혁명이 이제 세계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제를 더 넓혀 보겠습니다. 현대기아의 쇼룸 성공은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외교와 지정학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수출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을 바꾸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차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만이 아닙니다. 군사 안보 동맹과도 직결되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 어메리컨을 외치지만 동시에 한국은 필수 동맹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이런 메시지의 배경이 됩니다. 여기서 일본과 대비가 뚜렷합니다. 일본은 1980년대 미국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지만 결국 워싱턴의 압박으로 자율 수출 제한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을 경쟁자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차가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 있지만 워싱턴은 같은 방식으로 압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에게 경쟁자가 아니라 동맹국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시진핑 체제의 중국과는 더욱 다릅니다. 중국차는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오히려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전기차를 밀어붙여도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는 한 자동차는 전략적 위험 요소일 뿐입니다. 반면 한국차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 위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의 산업 성장은 미국과 동맹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현대기아의 투자가 미국 내 고용을 늘리고 동시에 전기차 공급망을 안정시키니 이는 곧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독일, 프랑스 정치인들이 한국차를 환영하는 이유는 단순히 차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유럽이 중국차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차는 대안이자 파트너로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외교적 무대에서 새로운 발언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차가 미국 시장에서 실패했다면 지금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산업이 힘을 주지 않으면 외교도 공허해집니다. 결국 쇼룸에서의 승리가 한국 외교의 무게를 키운 셈입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중동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차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계약을 넘어 산업 전반에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는 거죠. 이는 곧 지정학적 재배치로 이어집니다. 결국 현대기아 쇼룸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외교의 최전선입니다. 소비자가 차를 선택하는 순간 그 선택은 산업을 넘어 정치와 안보까지 이어집니다. 미국 소비자가 한국 차를 선택하면 그것은 곧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강화되는 하나의 행동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쇼룸에서 시작된 변화는 산업 권력을 넘어 지정학적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고 중국은 불신의 벽에 갇혀 있지만 한국은 산업과 외교를 연결해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차의 성공은 곧 한국의 외교력 강화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장면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GM과 포워드의 쇼룸은 한산하고 현대 기아의 쇼룸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풍경. 언론은 이것을 자동차 산업의 쿠데타라고 불렀죠. 단순한 시장 변화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권력의 전복, 산업 패권의 이동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쇼룸을 권력의 거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소비자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미래의 산업과 정치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현대 기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 체계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기아는 보증, 서비스, 디자인, 전기차 기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현지화 전략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소비자가 외면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냈죠. 반대로 GM과 포워드는 과거 영광에 안주하며 변화를 게을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쇼룸에서의 승패가 갈렸고 그것이 권력의 교체로 이어진 겁니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도 교훈적입니다. 일본은 주류였지만 정체에 빠져 힘을 잃었고 중국은 아예 신뢰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한국이 채운 겁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일본 제조업의 제도약을 외쳐도 현실은 미국 소비자가 한국 차를 선택하는 겁니다. 시진핑 체제가 아무리 전기차 굴기를 외쳐도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 차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해보죠. 이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까? 아니면 일시적 현상일까? 저는 분명히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차의 성공은 단순히 제품 경쟁력에 그치지 않고 산업 구조와 외교 전략, 그리고 소비자 심리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층적 기반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게다가 현대기아는 이미 자동차 회사를 넘어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심지어 도심 항공 모빌리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GM과 포워드는 여전히 뒤쫓는 입장에 머물러 있죠. 이 차이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싸구려 한국차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땅에서 GM과 포워드를 누르고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을 되찾은 상징적 사건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쇼룸에서 시작된 이 권력의 전복은 세계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미 선택했고 언론은 이를 쿠데타라고 규정했으며 정치권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권력은 한국 차입니다. 정리하자면 현대 기아의 쇼룸은 단순한 매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혁명의 최전선이자 권력 이동의 무대입니다. 한국차의 성공은 곧 한국 산업, 나아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미래의 자동차, 미래의 산업을 누가 이끌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입니다. 네, 쇼룸에서 시작된 권력의 전복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한국차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한국은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세계 질서의 새로운 서막입니다.